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2년 동안 높이 들지 못했던 팔이 한국에서 하룻밤 자고 움직였습니다. 미국 대학생 소피아에게 실제로 일어난 일이에요. 그녀는 한국을 후진국이라 믿었습니다. K-팝 공연만 보고 돌아갈 계획이었죠. 하지만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 5분 만에 편견이 무너졌어요. AI 로봇, 완벽한 영어, 자동화 시스템 미국보다 앞선 기술이었습니다. 공연장엔 쓰레기 하나 없었고 한강에선 누구나 자유롭게 쉬었어요. 그리고 북촌 한옥의 온돌에서 잔 다음 날 아침 기적이 일어났죠. 수백 년 전 기술이 첨단 의학도 못한 일을 해냈습니다. 한국은 기계가 아니라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나라였어요. 그 따뜻함이 소피아의 팔을 움직였고 마음까지 움직였습니다. 자,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릴게요. 한국의 따뜻함과 기술력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생각하신다면 대한민국 아직 더 발전해야 한다고 생각하신다면 한국 파이팅 댓글로 달아주세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소피아 리브스입니다. 미국 뉴욕의 브로드 컬리지에서 문화학을 전공하는 대학생이죠. K-팝을 좋아하고 SNS를 즐기는 평범한 학생입니다. 하지만 제겐 남들과 다른 점이 하나 있어요. 바로 왼팔이 제대로 올라가지 않는다는 거죠. 2년 전 교통사고였습니다. 신경이 손상됐고 그 이후로 팔을 머리 위로 올리는 게 불가능해졌어요. 물리치료도 받았고 병원도 여러 곳 다녔습니다. 하지만 의사들은 고개를 저었죠. 회복이 어렵다고요. 저는 그날 이후 포기했습니다. 어차피 안 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 제가 한국에 관심을 갖게 된 건 K-팝 때문이었습니다. 음악은 정말 멋있었어요. 무대도 화려했죠. 하지만 그 나라가 정말 살기 좋은 곳인지는 의문이었습니다. 어느 봄날 오후 강의실 창가에 앉아 스마트폰을 켰어요. 인스타그램엔 온통 한국 이야기였습니다. 서울 야경, 거리 공연 드론쇼. 댓글엔 감탄이 가득했죠. 그런데 유튜브에서 본 영상 하나가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스콘니라는 유튜버였어요. 그는 한국을 직접 다녀온 뒤 이렇게 말했죠. 한국은 쇼윈도 선진국입니다. 서울 강남만 보여주는 거예요. 실제론 불편하고 영어도 안 통해요. 그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화려한 무대 뒤엔 불편한 현실이 숨어 있는 걸까요? 그날 오후 도서관 앞에서 친구들을 만났어요. 제이슨과 에이미였죠. 제이슨은 경영학을 전공하는 논리적인 친구입니다. 에이미는 미디어를 전공하며 유튜버를 꿈꾸는 활발한 성격이에요. 제이슨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소피아, K-팝 공연 티켓 샀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에이미가 신나서 말했습니다. 드디어 서울 가는 거야. 영상으로만 보던 곳을 직접 보는 거잖아. 그런데 제이슨은 냉소적으로 웃었죠. 기대는 접어. 스콘리 영상 봤잖아. 겉만 번지르르한 나라래. 저도 속으로는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음악만 보고 오면 된다고 스스로를 달랬죠. 불편해도 괜찮아요. 무대를 보러 가는 거니까요. 저는 왼팔을 쓰다듬었습니다. 이 팔처럼 기대도 반쪽이었어요. 하지만 가기로 했습니다. 궁금했으니까요. 진짜 한국은 어떤 곳일까? 화려한 무대 뒤엔 정말 불편한 현실만 있을까? 그렇게 우리 셋은 한국행 비행기 표를 끊었습니다. 기대 반 의심 반으로 말이죠. 비행기가 구름을 뚫고 내려갔습니다. 창밖으로 거대한 유리 건물이 보였어요. 햇살이 유리벽에 반사되며 반짝였죠. 저게 인천공항이야? 제이슨이 중얼거렸습니다. 저도 놀랐어요. 공항이라기보다 예술관 같았죠. 비행기 문이 열렸습니다. 복도를 따라 걸어가는데 벽면 곳곳에 한국 전통 문양이 새겨져 있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첨단 기술이 함께 있었습니다. 천장엔 열감지 카메라가 자동으로 승객들을 스캔하고 있었죠. 입국장에 들어서자 흰색 로봇이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AI 검역 로봇이었어요. 화면에 제 얼굴이 뜨더니 체온과 건강 상태를 자동으로 확인했죠. 말 한마디 없이 모든 게 진행됐습니다. 에이미가 작게 감탄했어요. 와, 이거 완전 자동이네. 게이트를 통과하자 젊은 여성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유니폼이 깔끔했고 미소가 자연스러웠어요. 그녀가 영어로 말했죠. Welcome to Korea. May I help you? 발음이 완벽했습니다. 억양도 자연스러웠죠. 제이슨이 제 옆구리를 쿡 찔렀어요. 영어 안 통한다더니? 저도 당황스러웠습니다. 스콘리가 했던 말이 떠올랐죠. 한국은 영어가 안 통한다고요. 하지만 지금 제 앞의 직원은 뉴욕 직원보다 더 유창했습니다. 수화물 찾는 곳으로 향했어요. 컨베이어 벨트 위에 스크린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제 이름이 떴죠. 소피아 리브스. 그리고 정확히 제 가방이 눈앞으로 나왔어요. 자동 분류 시스템이었습니다. 기다릴 필요도 없었죠. 이거 진짜 신기한데? 에이미가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주변을 둘러봤어요. 공항 바닥은 거울처럼 깨끗했습니다. 그런데 청소부가 보이지 않았죠. 그때 작은 로봇이 미끄러지듯 지나갔어요. 바닥을 닦고 있었습니다. 조용하고 빠르게 움직였죠. 문득 JFK 공항이 떠올랐습니다. 낙서투성이 벽 바닥에 널린 쓰레기, 소음. 여기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제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왜 이렇게 부끄러운 걸까요? 우리가 틀렸던 걸까요? 공항 밖으로 나왔습니다. 공기가 상쾌했어요. 하늘은 맑았고 사람들은 질서정연하게 움직였죠. 택시 승강장엔 줄이 깔끔하게 서 있었습니다. 누구 하나 새치기 하지 않았어요. 제이슨이 작게 말했습니다. 5분 만에 내 편견이 흔들리고 있어.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인천공항은 단순한 공항이 아니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를 보여주는 첫 얼굴이었죠. 그리고 그 얼굴은 우리가 상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스콤리의 말이 거짓말처럼 느껴졌어요. 아니, 어쩌면 그가 본 한국과 우리가 보는 한국이 다른 건지도 몰랐죠. 저는 왼팔을 내려다봤습니다. 이 팔처럼 제 생각도 움직이지 않던 건 아닐까요? 그런 생각이 스쳤습니다. 공항에서 서울로 향하는 리무진 버스에 올랐습니다. 창밖 풍경이 스쳐 지나갔어요. 고층 빌딩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도로는 넓고 깨끗했죠. 밤이었지만 거리엔 네온 사인이 화려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쓰레기가 하나도 보이지 않았죠. 이게 정말 거리야? 제이슨이 창문에 얼굴을 붙이며 말했습니다. 에이미도 계속 사진을 찍었어요. 저는 그냥 바라봤습니다. 청계천을 지나갈 때 조명이 물에 반사되며 반짝였죠. 사람들이 산책하고 있었어요. 누구 하나 소리 지르지 않았습니다. 조용하고 평화로웠죠. 1시간 후 우리는 서울돔에 도착했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K-팝 공연장이었어요. 입구부터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건 그 많은 사람들이 모두 질서정연하게 줄을 서 있다는 거였죠. 밀치는 사람도 없었고 소리 지르는 사람도 없었어요. 입장 게이트를 통과했습니다. 직원들이 웃으며 안내했죠. 좌석을 찾아 앉았어요. 주변엔 수만 명의 관객이 있었습니다. 응원봉을 든 사람들이 가득했죠. 조명이 꺼지고 무대가 밝아졌습니다. 음악이 터져 나왔어요. 환호성이 들렸습니다. 하지만 그 환호는 질서가 있었죠. 모두가 한 박자에 맞춰 응원봉을 흔들었어요. 마치 하나의 파도 같았습니다. 수만 개의 불빛이 동시에 움직였죠. 저는 숨이 멎을 것 같았어요. 무대도 멋있었지만 관객들의 모습이 더 인상적이었습니다. 공연 중간 가수가 말했어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그러자 관객들이 일제히 응원봉을 들어 올렸습니다. 조용히 그리고 정확하게요. 소리는 컸지만 혼란스럽지 않았어요. 미국 콘서트에서 본 난장판과는 달랐죠.
거기선 사람들이 밀치고 소리 지르고 술을 쏟았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달랐어요. 2시간의 공연이 끝났습니다. 조명이 다시 켜졌죠. 사람들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저는 무심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얼어붙었죠. 바닥이 깨끗했습니다. 휴지 하나, 병 하나 없었어요. 수만 명이 앉았던 자리인데 말이죠. 에이미가 놀라서 말했습니다. 청소부가 벌써 왔나?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각자 자기 쓰레기를 챙겨가고 있었어요. 작은 봉투에 담아서 들고 나가는 거죠. 한 여학생이 지나가며 미소 지었습니다. 손에 작은 비닐봉투가 들려 있었어요. 제이슨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진짜 선진국이구나.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선진국은 건물이 높은 게 아니었습니다. 기술이 발달한 게 아니었죠. 사람들이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 그게 진짜 선진국이었어요. 우리는 천천히 공연장을 나왔습니다. 밖에서 자원봉사자들이 쓰레기를 분리수거하고 있었어요. 한 남성이 웃으며 말했죠. 공연 즐기셨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물었어요. 항상 이렇게 깨끗한가요? 그가 대답했습니다. 네. 공연은 끝났지만 마음은 남잖아요.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공연보다 더 감동적인 순간이었어요. 저는 왼팔을 내려다봤습니다. 이 팔도 언젠가 움직일까요? 이 나라 사람들처럼 저도 변할 수 있을까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홍대 거리로 향했습니다. 숙소에서 나와 버스 정류장에 섰어요. 정류장엔 디지털 스크린이 있었죠. 다음 버스가 몇 분 후에 오는지 실시간으로 보여줬습니다. 심지어 혼잡도까지 표시됐어요. 저 버스는 여유 있대. 에이미가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버스가 도착했어요. 문이 열리자 사람들이 차례로 탔죠. 밀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저는 카드를 꺼내려다 멈췄어요. 다른 사람들이 스마트폰만 대고 있었거든요. QR코드 결제였습니다. 여기도 되나? 제이슨이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센서에 대자 삑 소리와 함께 결제됐죠. 신용카드도 필요 없었어요. 버스 안은 조용했습니다. 사람들이 대부분 책을 읽거나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어요. 통화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죠. 홍대역에서 내렸습니다. 지하철역으로 들어갔어요. 계단을 내려가는데 작은 로봇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청소 로봇이었죠. 사람들이 지나가면 자동으로 비켜줬어요. 센서가 달려 있었던 겁니다. 저거 봐. 사람 피해가. 에이미가 영상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로봇은 조용히 구석구석을 청소했어요. 바닥은 반짝반짝했죠. 지하철역인데도 냄새가 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깨끗했어요. 지하철을 타고 청계천으로 향했습니다. 청계천은 도심 한가운데 흐르는 작은 개울이었어요. 양옆으로 산책로가 있었고 사람들이 걷고 있었죠. 아이들이 물가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한 무리의 젊은이들이 기타를 치며 노래하고 있었어요. 버스킹이었죠. 우리도 그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노래가 좋았어요. 사람들이 둘러서서 듣고 있었죠. 노래가 끝나자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한 남성이 모자에 돈을 넣었어요. 기타를 치던 청년이 미소 지으며 말했죠. 감사합니다. 여긴 누구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거리예요. 그 말이 인상 깊었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누구도 제지하지 않았고 누구도 방해하지 않았죠. 자유로웠지만 질서가 있었습니다. 청계천을 따라 걷는데 중년 남성이 빗자루를 들고 있었어요. 환경미화원이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낙엽을 쓸고 있었죠. 제이슨이 다가가 물었습니다. 힘들지 않으세요? 남성이 고개를 들었어요. 땀이 흐르고 있었지만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닦는 이 길이 사람들의 발자국이 되잖아요. 그 말에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누군가 이렇게 일하고 있었던 거예요.
화려한 도시 뒤엔 묵묵히 일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들이 이 나라를 지탱하고 있었습니다. 제이슨이 작게 말했어요. 이게 진짜 선진국이야. 기술이 아니라 사람이야.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의 힘은 기술이 아니었어요. 로봇도 첨단 시스템도 아니었죠.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 서로를 배려하는 문화, 그게 이 나라의 진짜 힘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숙소로 돌아가는 길, 저는 왼팔을 만졌어요. 여전히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은 가벼워졌죠. 이 나라에선 뭔가 다른 기적이 일어날 것 같았어요. 그런 예감이 들었습니다. 공연도 끝나고 거리 구경도 마쳤습니다. 해가 저물어가는 저녁이었어요. 우리는 한강공원으로 향했습니다. 도경 씨가 추천해준 곳이었죠. 그는 우리 가이드였습니다. 한국에서 태어나 미국에서 유학한 경험이 있는 젊은이였어요. 한강은 서울 사람들의 쉼터예요. 밤엔 더 특별하죠. 그의 말대로였습니다. 한강 다리엔 조명이 켜져 있었고 물에 반사된 불빛이 반짝였어요. 공원 벤치엔 사람들이 앉아 있었죠. 연인들, 친구들, 가족들. 모두가 편안한 표정이었습니다. 우리도 벤치에 앉았어요. 제이슨이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에 알림이 떴죠. AI 앱이었어요. 근처 야식 추천합니다. 컵라면과 치킨 맥주, 한국식 힐링 세트 어떠세요? 에이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앱이 우리 마음을 읽었나 봐. 솔직히 배가 고팠습니다. 하지만 레스토랑에 갈 기운은 없었어요. 그냥 편하게 먹고 싶었죠. 도경 씨가 일어났습니다. 편의점 갈까요? 여기선 그게 문화예요. 우리는 근처 편의점으로 향했습니다. 24시간 영업하는 곳이었어요. 안으로 들어가자 다양한 라면과 간식이 있었죠. 도경 씨가 추천했습니다. 신라면 어때요?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라면이에요. 우리는 라면 3개와 치킨, 그리고 음료수를 샀습니다. 계산대에서 직원이 물었어요. 라면 끓여드릴까요? 고개를 끄덕이자 직원이 친절하게 라면을 조리해줬습니다. 3분도 안 걸렸어요. 뜨거운 김이 모락모락 나는 라면을 받아들고 밖으로 나왔죠. 한강 잔디밭에 돗자리를 폈습니다. 주변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었어요. 모두가 편의점 음식을 먹고 있었죠. 치킨 냄새, 라면 냄새, 그리고 웃음소리. 공기는 따뜻했고 바람은 시원했습니다. 첫 숟가락을 떴어요. 라면이 매콤하고 뜨거웠습니다. 너무 맛있었죠? 에이미가 감탄했습니다. 이게 뭐야, 이렇게 맛있을 수가 있어? 제이슨도 치킨을 뜯으며 웃었어요. 우리는 아무 말 없이 먹었습니다. 그냥 행복했어요. 비싼 레스토랑도 아니고 드레스 코드도 없었죠. 그냥 잔디밭 위에서 편의점 음식을 먹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편안할 수가 없었어요. 옆에선 젊은이들이 기타를 치고 있었습니다. 노래가 흘러나왔죠. 누구도 시끄럽다고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박수를 쳐주고 있었습니다. 커플들은 조용히 불빛을 바라보며 대화하고 있었죠. 가족들은 아이들과 놀고 있었습니다. 저는 라면 국물을 마시며 생각했어요. 이게 자유구나.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누구나 편하게 즐길 수 있는 공간. 그게 진짜 자유였습니다. 미국에선 공원에서 음식을 먹으면 경찰이 올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여긴 달랐습니다. 모두가 환영받는 곳이었죠. 도경 씨가 말했습니다. 한강은 서울 사람들의 거실이에요. 누구나 와서 쉴 수 있죠.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정말 거실 같았어요. 편안하고 따뜻했죠. 저는 왼팔을 내려다봤습니다. 여전히 올라가지 않았어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행복했으니까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한강의 불빛은 여전히 반짝였고 사람들의 웃음소리는 계속됐어요. 우리도 그 일부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이 도시의 일부, 이 문화의 일부. 그런 느낌이 들었죠.
다음 날 우리는 짐을 챙겨 숙소를 옮겼습니다. 북촌 한옥마을이었어요. 도경 씨가 추천한 곳이었죠. 골목길을 따라 걸어가는데 양옆으로 기와집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낡은 나무 대문, 흙벽, 작은 창문. 솔직히 실망스러웠어요. 여기가 숙소야? 에이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제이슨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하지만 표정으로 알 수 있었어요. 그도 기대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게스트하우스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마당이 있었습니다. 작은 나무가 심어져 있었고 돌로 만든 길이 있었죠. 한옥 특유의 고요함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현대식 호텔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주인 아주머니가 나오셨어요. 60대쯤 되어 보이는 분이었습니다. 미소가 따뜻했죠. 어서 오세요. 멀리서 오셨네요. 그녀는 영어를 조금 할 줄 알았습니다. 우리를 방으로 안내했어요. 문을 열자 방이 나타났습니다. 넓지 않았어요. 천장도 낮았죠. 침대 대신 바닥에 이불이 깔려 있었습니다. 창문은 한지로 되어 있었고 가구는 최소한이었어요. 제이슨이 제 쪽을 힐끗 봤습니다. 저도 당황스러웠어요. 미국에서 온 우리에겐 너무 낯설었죠. 에이미가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색다른데? 전통 체험이잖아. 하지만 속마음은 달랐을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스콤리의 말이 다시 떠올랐죠. 한국은 겉만 화려하다고. 이게 그 증거일까요? 짐을 풀고 방에 앉았습니다. 바닥이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딱딱하지 않았습니다. 약간 따뜻한 느낌이었죠. 손으로 만져봤어요. 정말 따뜻했습니다. 왜 바닥이 따뜻해? 제이슨이 신기한 듯 말했습니다. 아주머니가 들어오셨어요. 손에 차를 들고 계셨죠. 온돌이에요. 우리 전통 난방이죠. 저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온돌? 처음 듣는 말이었어요. 아주머니가 설명했습니다. 바닥 아래로 뜨거운 공기가 지나가요. 그래서 바닥이 따뜻해지는 거죠. 수백 년 전부터 쓰던 방식이에요. 에이미가 물었습니다. 히터는 안 쓰세요? 아주머니가 미소 지으셨어요. 전기 온돌도 있지만 여긴 전통 방식이에요. 불이 아니라 마음이 도는 난방이죠. 그 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마음이 도는 난방. 무슨 뜻일까요? 하지만 묻지 않았어요. 아직은 이해할 수 없었으니까요. 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불을 깔고 누웠어요. 바닥의 온기가 등으로 전해졌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어요. 침대가 아니라 바닥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몸이 편안해졌습니다. 특히 제 왼팔이 그랬어요. 평소엔 팔이 무겁고 뻐근했습니다. 밤엔 더 심했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따뜻한 온기가 팔로 스며드는 느낌이었습니다. 혈액이 천천히 흐르는 것 같았죠. 저는 팔을 만졌어요. 여전히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통증이 줄어든 건 확실했어요. 이상했죠. 단순히 따뜻한 바닥인데 왜 이렇게 편안할까요? 창밖으론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한지 창문을 통해 부드럽게 퍼지는 빛이었어요. 마당에선 바람 소리가 들렸죠. 나뭇잎이 흔들리는 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종소리. 모든 게 고요했습니다. 제이슨이 작게 말했어요. 소피아, 자. 저는 대답 대신 눈을 감았습니다. 몸이 바닥에 가라앉는 느낌이었어요. 따뜻하고 포근했죠. 어쩌면 이게 아주머니가 말한 마음이 도는 난방일지도 몰랐습니다. 기계가 아니라 사람을 생각하는 기술. 그런 온기 말이에요. 그날 밤 저는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2년 만에 처음으로 편안한 잠이었죠. 새벽이었습니다. 창문 틈으로 햇살이 들어왔어요. 부드러운 빛이었죠. 새소리가 들렸습니다. 참새인지 까치인지 모를 새들이 지저귀고 있었어요. 저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몸이 개운했어요. 2년 만에 처음 느끼는 감각이었습니다. 피로가 싹 사라진 느낌이었죠.
이불 속이 포근했고 바닥의 온기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저는 기지개를 켜려고 팔을 들어 올렸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왼팔이 머리 위로 올라갔습니다. 가볍게 자연스럽게요. 2년 동안 올라가지 않던 팔이 말이죠. 저는 숨을 멈췄어요.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꿈일까요? 저는 다시 팔을 내렸다 올렸어요. 또 올라갔습니다. 부드럽게 아무 통증 없이요. 제이슨, 에이미. 저는 소리쳤습니다. 옆방에서 잠들어 있던 친구들이 뛰어왔어요. 문이 벌컥 열렸죠. 무슨 일이야? 제이슨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저는 말없이 팔을 들어 올렸어요. 천천히, 그리고 완전히요. 두 친구의 눈이 커졌습니다. 에이미가 입을 막았죠. 소피아, 저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기쁨인지 놀라움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었죠. 2년 동안 포기했던 팔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주머니가 들어오셨어요. 차를 들고 계셨죠. 우리의 모습을 보시더니 조용히 미소 지으셨습니다. 좋아지셨나 봐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아주머니가 차를 내려놓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온돌은 단순한 난방이 아니에요. 뜨거운 공기가 바닥 아래를 지나가면서 원적 외선을 방출하죠. 그게 몸속 깊이 스며들어요.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원적 외선? 아주머니가 계속 설명하셨어요. 혈액순환을 돕고 근육을 이완시키고 신경을 안정시켜요. 우리 조상들은 과학을 몰랐지만 경험으로 알았죠. 따뜻한 바닥이 사람을 낫게 한다는 걸요. 제이슨이 물었습니다. 그게 의학적으로 가능한 건가요? 아주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완전히 치료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몸의 자연 치유력을 돕죠. 특히 신경 손상은 혈액순환이 중요해요. 온돌이 그걸 도운 거예요. 저는 팔을 바라봤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단 하룻밤 자고 이렇게 변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부정할 수 없었어요. 제 팔은 지금 움직이고 있었으니까요. 에이미가 작게 말했습니다. 이게 한국의 힘이구나. 맞았습니다. 첨단 기술만이 선진국이 아니었어요. 수백 년 전부터 사람을 생각한 기술, 그게 진짜 선진국이었죠. 온돌은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사람의 몸을 따뜻하게 했고 마음까지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아주머니께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거예요? 아주머니가 대답하셨어요. 손님이 편해야 제 마음도 편하니까요. 그게 우리 방식이에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었어요. 사람을 위해서였죠. 이게 한국이 말하는 정의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당으로 나갔어요. 아침 공기가 상쾌했습니다. 저는 팔을 하늘로 뻗었어요. 햇살이 손끝에 닿았습니다. 따뜻했죠. 2년 만에 느끼는 자유였어요. 저는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죠. 제이슨과 에이미가 옆에 섰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함께 있어줬죠.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에서 기적을 봤어요. 과학이 만든 기적이 아니라 마음이 만든 기적을 말이에요. 한국에서 돌아온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브로드 컬리지 캠퍼스는 여전히 똑같았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달라져 있었죠. 왼팔은 여전히 잘 움직였습니다. 기적은 계속되고 있었어요. 어느 날 문화학과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주제는 글로벌 문화 체험이었죠. 교수님이 저를 지목하셨어요. 소피아, 한국 다녀왔다며? 발표해 볼래?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단에 섰어요. 학생들이 저를 바라봤죠. 저는 심호흡을 하고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K-팝 공연을 보러 한국에 갔습니다. 화려한 무대를 기대했죠. 하지만 그곳에서 본 건 무대가 아니었어요. 무대 밖의 한국이었습니다.
학생들이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모든 게 달랐어요. AI 로봇이 검역했고 직원들은 완벽한 영어를 구사했습니다. 수화물은 자동으로 분류됐고 청소 로봇이 조용히 바닥을 닦았죠. 5분 만에 제 편견은 무너졌어요. 제이슨과 에이미가 뒷자리에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이어갔어요. 공연장에선 수만 명이 환호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밀치지 않았어요. 공연이 끝나고 자리엔 쓰레기 하나 없었죠. 사람들이 각자 치워갔으니까요.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게 가능해요? 저는 웃었습니다. 저도 믿기 힘들었어요. 하지만 봤습니다. 질서는 강요가 아니라 문화였어요. 화면에 사진을 띄웠습니다. 청계천, 한강, 북촌 한옥의 모습이었죠. 청계천에선 환경미화원을 만났어요. 그분은 말했죠. 제가 닦는 이 길이 사람들의 발자국이 된다고요. 한강에선 편의점 라면을 먹었습니다. 잔디밭에 앉아 치킨을 먹으며 자유를 느꼈어요.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누구나 편하게 즐길 수 있는 공간이었으니까요. 교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집중하고 있었어요. 저는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북촌 한옥에서 하룻밤을 잤어요. 온돌이라는 전통 난방이었죠. 처음엔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기적이 일어났어요. 저는 왼팔을 들어 올렸습니다. 천천히 완전히요. 학생들이 숨을 죽였죠. 2년 동안 올라가지 않던 팔이 움직였습니다. 온돌의 따뜻함이 혈액순환을 돕고 신경을 안정시켰어요. 과학이었지만 동시에 마음이었죠. 손님이 편해야 자신도 편하다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교수님이 물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뭘 배웠나요?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한국은 기계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나라예요. 기술이 발달했지만 그 기술은 사람을 위한 거였죠. 로봇이 청소하지만 환경미화원도 함께 일해요. 첨단 공항이 있지만 직원들은 여전히 미소 짓죠. 온돌은 수백 년 전 기술이지만 지금도 사람을 따뜻하게 합니다. 에이미가 뒤에서 말했습니다. 그게 정의예요. 한국 사람들이 말하는 정말이죠.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정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었어요. 서로를 배려하는 문화였고 함께 살아가는 방식이었죠. 그 온기가 제 팔을 움직였고 제 마음도 움직였습니다. 발표가 끝났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교수님이 웃으며 말했죠. 훌륭한 발표였어요. 진짜 문화는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는 걸 보여줬네요. 그날 이후 우리 셋은 다시 한국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공연을 보러 가는 게 아니에요. 그 온기를 더 배우러 가는 겁니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기술, 서로를 배려하는 문화, 마음이 도는 따뜻함. 그걸 배우러 가는 거죠. 한국은 세계가 만든 선진국이 아니었습니다. 스스로 따뜻함으로 완성한 나라였어요. 저는 그걸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따뜻함을 세상에 전하고 싶어요. 한국은 세계가 만든 선진국이 아니었습니다. 스스로 따뜻함으로 완성한 나라였어요. 소피아는 그걸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따뜻함을 세상에 전하고 있죠. 우리는 때때로 잊고 삽니다.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것을 지켜왔는지를요. 온돌처럼 정처럼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처럼요. 화려한 빌딩보다 첨단 기술보다 더 값진 것들이죠. 그것들이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로부터 이어져 왔고 지금 우리 손에 있습니다. 소피아의 팔이 움직인 건 기적이 아니었어요.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이 만든 당연한 결과였죠. 손님이 편해야 내 마음도 편하다는 그 오래된 지혜가 만든 기적이었습니다. 먼 타국에서 온 한 젊은이가 우리의 가치를 알아봤습니다. 이제 우리도 다시 돌아봐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물려받은 이 따뜻함을 다음 세대에도 고스란히 전해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도 누군가는 한국을 찾아옵니다. 화려함이 아니라
따뜻함을 배우러요. 그들이 느끼는 그 온기가 바로 우리가 지켜온 대한민국입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도 한국의 따뜻함을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전해주세요. 우리가 얼마나 자랑스러운 나라에 살고 있는지를요. 소피아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한 외국인 학생이 편견을 깨고 한국의 진짜 모습을 발견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녀가 느낀 감동이 여러분께도 전해졌길 바라요. 여러분도 주변에 한국을 오해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우리의 따뜻함을, 우리의 자랑스러운 문화를 함께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구독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되고 좋아요는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볼 수 있게 도와줍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감동 스토리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어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한국에 대한 자랑스러운 경험이 있으시다면 함께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주세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저는 감동 캐비넷 작가 해리였습니다.